그런데 그 자리를 한국의 자동차가 차지해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 미쓰비시는 28일 앞으로 유럽 시장에 새 모델을 출시하거나 유럽 시장을 위한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쓰비시는 지난 2020년 1분기 동안 약 2조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매출을 5%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으나 1분기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매출이 68%나 감소하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쓰비시 자동차는 전년 동기엔 93억엔, 한화로 1,053억 원이 흑자였는데 2, 4분기에 적자를 낸 건 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미쓰비시 자동차는 2020 회계연도에 3,600억엔 달하는 적자를 볼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쓰비시는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대표적인 인기 모델 SUV 차량인 파제로 제조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지금 미쓰비시 자동차의 몰락에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사필 규정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쓰비시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일본의 전범 기업입니다. 나가사키에 있는 미쓰비시 조선소와 군함도의 하시마 탄강이 속해 있는 다카시마 탄강이 미쓰비시를 발전시킨 핵심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이번에 한해 분쟁의 단초가 된 강제징용 재판에도 미쓰비시 중공업은 그 당사자로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3일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은 1년 만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죄를 청구 소송 재판에 참석했지만 책임을 회피하며 유족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지금 눈여겨볼 것은 이같이 과거의 책임을 회피하며 한치도 반성하지 않는 미쓰비시의 자동차 산업을 무너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 기업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쓰비시가 동남아에서 추락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현대기아차의 성장이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직 절대 판매량에서는 일본차에 밀리지만 본격적인 현지 공략이 시작되면서 앞으로 정의성 부회장이 언급한 동남아 시장 점유율 25%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베트남에서 요지부동의 1위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회의 집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베트남에서 25,358대를 판매하며 21.3%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도요타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동남아 지역은 북미와 중국에 이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특히 베트남은 많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매년 가파른 시장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앞으로 베트남과 같이 동남아시아에서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브랜드는 아직도 시장이 정체된 태국 위주의 전략을 고수하고 SUV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시장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여 점유율을 빼앗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20일 아세안 자동차 시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지난 2015년보다 1.3% 올랐고 반면 일본계 브랜드의 점유율은 1.5%나 내려갔습니다. 아직 한국계 브랜드가 일본을 따라가기는 멀었지만 앞으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자동차 업계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내년 하반기 완공될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공장입니다. 약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연간 15만 대 규모의 인도네시아 완성차 공장은 현대차의 현지 생산 비중을 급격히 높일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하는 완성차는 아세안 영내 무관세 혜택을 앞세워 현지 각국으로 수출됩니다. 이는 본격적인 아세안 시장 확대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일본에게서 반도체와 가전, 조선업 등을 뺏어오면서 자동차만은 일본을 따라잡기 힘들다고 했지만 그 마지막으로 남아있다는 일본의 자동차 산업마저 한국은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을 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미쓰비시 자동차를 한국의 현대차가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쓰비시뿐만 아니라 앞서 일본 최대의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가 시즈오카현 시가시우지 공장 폐쇄를 결정했고 혼다도 내년까지 사이타마현에 있는 사야마 공장을 닫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사태로 인해 일본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은 가운데 현대기아차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고 전기차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분기에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 가장 양호한 성적표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은 작년 동기보다 36.1% 줄었지만 전체 유럽 시장 판매량이 39.4% 줄었기 때문에
경쟁업체보다 잘 방어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일본 혼다는 판매량이 절반 이상 줄었고 PSA와 르노, FCA, 포드, 닛산, 제기어, 랜드로버도 40%가 넘는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현대 기아차는 선전했습니다. 상반기 미국 시장 전체 판매량은 647만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4% 줄었지만 현대 기아차는 이보다 양호한 16.2%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6월 기준 점유율은 8.9%로 2018년 8월 이후 23개월 연속 상승하며 미국 내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빠르게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이를 바탕으로 2분기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나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기관에서 올해 2분기 글로벌 주요 업체 모두가 영업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대차는 2,360억 원으로 최대 실적을 낼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포드가 5조 원가량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북미 지역 업체의 부진이 가장 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와중에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 공장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M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은 약 3억 달러의 투자로 2008년 문을 열었으나 러시아 경제 불황 여파로 2015년부터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현대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자동차 생산 공장을 건설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오고 있습니다. 연간 23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에선 현지 맞춤형 모델인 솔라리스, 글로벌 소형 SUV 크레타, 기아 리오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신차 판매량은 2016년 130만 대에서 작년엔 176만 대로 증가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1분기 러시아에서 93,446대를 판매해 1위에 올랐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 브랜드는 이미 최고로 손꼽히며 놀라운 실적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장 신설로 현대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의 엔진 수급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판매량 1위 기업인 현대기아차가 GM 공장을 인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며 앞으로 러시아 내에서 한국 브랜드 자동차 점유율을 더욱 높여갈 전망입니다. 얼마 전 GM은 앞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전기차 분야에서 한국에 있는 R&D 연구소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GM 본사가 한국 엔지니어의 실력을 인정하며 이 센터에서 한국에서 만드는 쉐보레뿐만 아니라 뷰익, 캐딜락 등 GM 브랜드 전체에 대한 연구개발을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시 오르테가 글로벌 GM 전기차 아키텍처 총괄 엔지니어는 한국은 앞선 IT 인프라를 갖췄고 기술 발전 수준이 높으며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고객들이 있어서 전기차 개발에 있어 꼭 필요한 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보잉도 지난해 11월 서울 코엑스 인근에 보잉 한국기술연구소를 열고 미래항공 시장을 선도할 자유비행과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잉 코리아는 한국이 가진 인력풀에 끌렸다며 한국의 연구소를 설립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앞선 하드웨어 기술력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등 연구 역량이 큰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두 축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4차 산업 기술 측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전기차 배터리와 최고의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업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 같은 세계 최강의 인프라를 현대차는 최대 활용하려 하며 전 세계에서 우뚝 서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5월부터 시작해 이정 삼성전자 부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연달아 만나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14일 내연 기관이 아닌 전기차 시장에 도전하여 브랜드 리더가 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총 25대 전기차를 출시할 것이며 당장 내년엔 현대차 세대 제네시스 2대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테슬라의 독주가 이어지는 전기차 시장에서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내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전기차를 필두로 다양한 신모델을 출시하여 소비자들의 입맛을 충족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내연기관차 플랫폼을 개조한 것이 아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내세워 테슬라를 비롯한 벤츠, BMW 등 글로벌 브랜드와 대결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최초로 만드는 차는 45 EV로 포니 전기차입니다. 1974년에 선보인 현대자동차 첫 독자 모델 포니가 미래 전기차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45라는 이름은 45년 전에 탄생한 포니 쿠페를 전기차로 만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이름이었습니다. 포니는 1974년 10월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서 쿠페형 콘셉트카로 처음 선보였던 모델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시작을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듬해 국내 최초의 후륜구동 소형차 모델로 시장에 진출하면서 포니는 1990년 단종될 때까지 국내에서 총 48만 8,847대가 팔렸습니다. 2013년에는 자동차 산업 발전의 기왕공을 인정받아 유물문화재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 사라질 줄 알았던 포니는 지난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콘셉트카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세계 수출 1호차였던 포니는 4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전기차의 모습으로 전 세계를 노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일본에서 일본의 문자는 기원전에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 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와 문화 유래에 대한 심각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또 무슨 발표를 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아사히 신문에서 기원전에 사용하던 벼루가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일본에서 문자가 사용된 것은 5세기경이라고 알려졌지만 이제 문자의 사용이 기원전으로 올라가는 큰 발견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 2월 1일에 있었던 유물 발견에 대한 발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2월 1일 후쿠오카시의 문화재과는 길이 9cm 정도의 벼루를 발견했다. 기원전 야오이 시대 중기 후반 제품이다. 뒷면 중앙에 두 개의 검은 선은 글씨이다. 오, 임이나 술, 수 문자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일본 고고학계는 정확한 기원과 벼루와 문자에 대한 분석을 꾸준히 했습니다. 코쿠가쿠인 대학의 야나기 야스오 교수가 그동안 이러한 연구 결과를 4월 말에 발표했고 언론에 서서히 보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벼루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곳은 일본이 부지런히 땅을 파고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나라현에 있는 분지에는 동서 약 2km, 남북 약 1.5km의 대규모 유적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연 취락지가 아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일본 최초의 도시로 불리는 곳입니다. 야오이 시대 말기부터 고분 전기 기간으로 추측합니다. 이곳을 발굴하면서 나오는 유물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계속 바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이 벼루를 찾았다고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6월에는 오사카의 한 유적지에서 돌조각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야오이 시대의 기원 후 1세기 벼루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길이 6.5cm, 폭 2cm의 숫돌처럼 보이는 것인데 분명히 벼루이기 때문에 일본은 기원 전에 이미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런 주장들이 계속 이어지고 또 유물들이 계속 찾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발표입니다. 2019년 10월에는 시가현 유적지에서 나무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문자가 적혀있는 나무 조각을 절단해 만든 검은고 조절 도구라는 것입니다. 아스카 시대이고 그 당시에 이미 문자를 널리 사용 중이었다고 주장한 거죠. 이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세계 고고학계가 신빙성을 두지 않고 있고 전혀 신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일본인들의 역사 조작과 왜곡이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있는 일본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쪽 가야를 지배했고 임나일본부라는 한반도 지배 기관이 있었다는 등의 고대사 왜곡은 물론이고 독도 등 근현대사까지 조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정신문화, 문자와 사회문화 등이 한국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은 죽어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지금 C19 때문에 다 죽어나가도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대책은 따라하기 싫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문자의 유래가 신라에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몸서리를 치며 부인합니다. 도리어 한글의 뿌리는 일본 고대 문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히루 신사에서 발견된 아히루 문자가 한글의 기원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1443년 한글 창제년보다 앞선 538년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하고 한글과 똑같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히루 문자에 대해서는 단군 시대의 고대 문자인 가림토 문자와의 연관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으며 인도 등 국가에서도 가림토 문자와 유사한 형태의 문자가 많아서 모두 개별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일본은 이렇게 한국에서 넘어온 모든 문화와 역사는 일단 부정하면서 자신들은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문자와 언어와 문화도 기원전부터 스스로 다 만들었다고 밑도 끝도 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고대 역사에 있어서 상당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의 고대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절대 인정할 수가 없고 자신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특별한 존재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한국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세계 인류 역사상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고 싶은 거죠.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일본에서는 고고학에 대한 관심이 아주 깊습니다. 뭐라도 파헤쳐보면서 그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고대사 컴플렉스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건이 후지무라 시니치 사건입니다.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시니치가 20년 동안 162곳의 유물을 모두 조작해서 일본 역사를 기원전 70만 년 전으로 조작한 거죠. 2000년 마이니치 신문의 추적으로 조작이 들통난 후에 역사 교과서에서 일본 기원을 다시 7만 년 전으로 돌려놓는 해프닝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망신을 당하고 인류 고고학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일본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땅을 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돌 조각이 벼루인지 문자인지를 인정받으려면 그동안의 역사 왜곡과 조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하고 현재의 역사 교과서부터 똑바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더 큰 돌 조각과 대단한 발견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역사 조작과 왜곡에 용쓰지 말고 빨리 12.19 대책이나 똑바로 해서 국민들 생명이나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